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하는 손해사정사 조수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은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이제 2차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연간 시험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2024년도 연간 시험 일정이고요. 우리 1차는 4월 14일날 2024년 4월 14일날 시행했고요. 우리 2차는 언제죠? 7월 29일 7월 28일 네, 일요일날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원서 접수나 뭐 성적 조회 그리고 자료실 들어가면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험개발원 들어가시면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교시입니다. 시간표인데요. 깁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오후 5시 40분에 끝나죠. 그래서 1교시 90분, 각 교시는 90분씩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학이론 첫 교시 시작하고 그러면 책임근로자 재보상 보험의 이론과 실무 2교시, 3교시는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4교시입니다. 제일로 힘들 때예요. 자동차 보험 이론은. 그래서 이때가 또 이제 점심시간이 있죠. 점심시간. 점심 먹고 시험 3보험 치고 이제 자동차 보험 치면 제일로 힘들 때 우리 자동차 보험 자보 이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잘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시는 것도 우리 시험 자세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9시 반까지 입시를 하시고 10시부터 시험 보면 되는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첫째로 이제 이런 A3 정도 되는 용지, A3 되는 용지 이 답안지를 10묶음을 이제 호치케스로 묶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A4 용지 한 장을 드리면 그걸 보고 이제 서술형으로 우리 2차는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연습용인데 이 답안지를 10묶음으로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 장당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점. 그러면 10장이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100점. 우리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점 이하 꽈락이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뒤편에 나오겠지만 평균 한 340명 정도를 합격을 해요.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첨삭할 때 이제 알려드릴 테지만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연습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답안지를 기본으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실 건데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 연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이렇게 두꺼운 저희 교재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작성해 놓은 서브노트를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 보기 한 2주 전, 3주 전에는 기본서나 이런 것들은 다 떼셔야 됩니다. 떼셔야 돼. 그리고 뭘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 거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서브노트를 한번 작성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떠한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작성했을 때
제일로 보기 좋고 내 머릿속에도 기억이 잘 남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첫날부터 이렇게 훅 들어가니까 이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일단 첫 시간이라서 우리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OT죠, OT. OT를 좀 진행을 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점심이 들어가요. 점심. 보시면 이때 점심 시간에 보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아주 노나입니다. 노나. 웬만하면 점심을 간단하게라도 도시락을 싸가세요. 네, 도시락 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시락 싸가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진수성찬 싸가라는 칠첩반상 막 이렇게 싸가라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거, 뭐 죽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따뜻하게 준비해가지고 가셔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편의점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먹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체합니다, 체해.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가면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나요. 우리 회사 동료들 만나고 학교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 1교시, 2교시에 대해서 썰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교시, 4교시가 제대로 준비가 되냐? 제대로 준비 안 되겠죠. 1교시, 2교시는 이미 지나간 시험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심 먹고 뭘 준비를 해요? 3교시, 4교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뒤에 이제 합격률 나올 텐데, 합격률보다, 뭐 합격률도 중요하지만, 응시율이 채 70%가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명 시험을 원서 접수를 했다면, 100명이 했다면, 시험 보는 사람 몇 명 정도다? 70명이라는 거예요. 보면,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시험을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합니다. 100명이. 근데 왜 응시율이 70%밖에 안 되냐? 시험 당일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수험생들이 이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했나? 내가 2차를 볼 만큼 내 학습량이 충분한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몇 프로? 30%라는 거예요. 30%. 30%입니다.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손해사정 이론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 100이라는 사람이 이 100이라는 숫자가 끝까지 꼬린 지점에 가는 사람들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이 30%는 저희의 경쟁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네.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0%만 보면 됩니다. 70%. 이 70%만 보고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70% 안에서도 10%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즉 포기하지 말아라. 2차 시험 준비했으면 끝까지 시험장에서 4교시까지는 다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원서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보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경험.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모자랐구나. 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경험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교시가 이 1교시, 2교시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수험생이 줄어요. 몇 분씩 이탈합니다. 이탈. 1교시 끝나자마자 한 두세 분이 한 교실 말하는 거야. 한 교실. 두세 분이 가방 싸서 가세요. 집에. 귀가하십니다. 귀가. 의학이론 시험 딱 봤더니 이거는 이번에 합격하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에 가방 싸시고 가시는 분들이 한 교실에서 두세 명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합격의 법학원 우리 수강생들은 일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점수에 대한 커트라인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60점이 딱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마찬가지죠. 꽈락 40점에 평균 60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면 내가 떨어졌다 붙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잘 본 건가? 못 본 건가? 물론 이제 어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모범 답안은 나오는데 이 모범 답안과 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난 틀렸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도 있습니다. 부분 점수도 있으니까 절대 이 교시가 끝날 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해서 가방 싸고 집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2차는 재밌습니다. 좀 재밌어요. 2차 이거는 전부 다 실무잖아요. 실무.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면 어디 가서 나 손해사정사 공부했어. 물론 내가 이미 손해사정사야. 내가 손해사정 해줄게 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떤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보험사고. 자,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이 90분씩이에요. 90분. 그러면 여기가 3시간. 여기 3시간. 점심시간 1시간 해서 총 7시간을 이제 우리가 시험 장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앉아있는 시간만 6시간이에요. 6시간. 여섯 시간을 물론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은 수강생분들은 이제 6시간 동안 쭉 앉아서 이제 공부도 해보시겠죠. 하셔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엉덩이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시험 장소에 가시면 물론 이제 우리 학원에 있는 의자는 그나마 좀 좋은 고급진 의자인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나 우리 중학생들이 쓰는 그 책걸상에 앉아서 시험을 보거든요. 엉덩이가 엄청 딱딱해가지고 엉덩이 부분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매번 이제 시험 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방석 가져가세요. 방석 챙겨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봐야 되냐 그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어떤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서 몇 회독? 10회독은 기본입니다. 10회독. 써보는 거는 별도예요. 이 우리 서브노트에다가 직접 작성해 보는 거는 별도입니다. 어. 1회독은 저랑 같이 기본서로 정독을 할 거예요. 1회는. 자, 그러면 2회는 어떻게 하냐? 2회차는 저랑 같이 정독을 하면서 밑줄 그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3회독은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본인이 보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 자체 스스로가. 그리고 4회에서 5회부터는 서브노트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6회부터 7회, 8회까지는 계속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이 서브노트를 보완시키는 겁니다. 9회, 10회는 그냥 속독 단계예요. 속독. 속독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잘 이해되지 않거나 잘 암기되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당연히 서브노트는 작성을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회독 하셔야 됩니다. 10회독 할 때쯤, 끝날 때쯤 저랑 같이 이제 심화과정 준비할 거예요. 심화과정은 뭐냐?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 서술형, 사례 문제들. 사례 문제 위주로 저랑 같이 심화과정에서 다뤄볼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자동차 보험 이제 제2차 저희 신체손해사정사 2차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몇 번 재수나 뭐 삼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례 문제를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꼭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제 이제 뒤편에 나오겠지만 이 출제 유형들을 보면 항상 사례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안지 작성을 할 때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답안지를 뭐 처음부터 첫 줄부터 끝 줄까지 꽉 채우는 게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답안지도 우리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는데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보기에 좋은 답안지를 좀 더 꼼꼼히 보시고 그래야만이 부분 점수를 좀 더 얻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답안지 자체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쫙 그어져 있는데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따라따라 써서 이 끝까지 채운다? 그게 아니고 여기 처음과 끝단 여기는 한 2 내지 3cm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쓰는 거예요. 가독성이 좋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10점짜리 문제는 예를 들어 40점짜리 문제는 답안지 4장을 기본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4장 채우기가 더 쉬워지죠.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 할 때도
답안지 작성을 잘 하면서 이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큰 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과 끝단 2에서 3cm 정도 띄우고 쓰고, 이 제목들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제목.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는 처음에 서언, 서론, 이런 식으로 잡고, 그러면 서론을 잡으면 이제 사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례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적었던 내용들을 두 번째에서 풀어줍니다. 이것들은 이런 내용이고, 이것들은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A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B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식으로 제목 잡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제목 잡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잡고 내용 작성하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설명 의무에 대해 기술하시오 라고 하면 10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목을 어떻게 잡을지 잘 몰라 하세요. 제가 강의 도중에 이제 거진 이제 주문처럼 말씀드릴 거지만, 의취요법 위입 비효, 이 순서로 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의는 뭐냐? 의, 취지, 요건, 법적 성질, 위반의 효과, 입증 책임, 다른 것과 비교,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잡는 거예요. 1번 의에서 설명 의무에 대한 의, 두 번째 취지, 설명 의무를 왜 주는지 취지, 그리고 설명 의무에 대한 요건 쭉 쓰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질,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안 쓰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 비교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과 이렇게 써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면 10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안지 작성을 할 때 제목을 잘 잡아야 쭉쭉쭉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실무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꼭 외우고 가라 그래요. 의취요법 위입비효.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답안지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 책을 한 번도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은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취요법 위입비효 이렇게 쭉 제목 잡고 보면 그게 뭐였구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기술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논하시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번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만약에 논하시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좀 전처럼 설명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 일단은 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고, 내 생각을 쓰고, 그러니 이렇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하시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쓰게 되면 이 출제위원이랑, 한번, 출제위원이랑 한번 저기 붙어볼까요? 이런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신체 2차에 있어서는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공부가 돼 있고 실무에 이거를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최대한이 아니고 쓰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공부하면서 내 생각에 대한 어떠한 사례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손해사정사 붙으셔가지고 붙은 다음에 어디 금감원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논문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욕심은 손해사정사를 합격을 하신 후에 배출하시는 걸로. 자, 두 번째로 손목과 엉덩이 근육 단련은 필수. 아까처럼 보면 6시간이에요. 6시간. 엉덩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석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많이 앉아 있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6시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장을 4과목을 주잖아요. 그러면 총 40장 쓰는 건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봐야지 이 손목에 대한 근육도 좀 이렇게 적응을 좀 하고요. 시험장 가서 보시면 이 손목에 파스 붙이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은 보면 흠칫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오셨길래 저 정도로 파스를 감고 오셨을까? 약간 주눅들어요. 파스 감지 않은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뭘 써봤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깜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깜지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작성해야 된다?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나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답안지를 구입하셔가지고 답안지에 작성하면서 서브노트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이 이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 답안지 받았을 때 이 연상되는 게 있어요. 연상되는 게. 아, 내가 이렇게 썼었지. 문득문득 팍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무시 못해요.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장에 가서 이 답안지랑 이 시험지 받으면 정말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새하얘져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시험지 위에다가 의치요법 위비효를 딱 써놓고 다시 한번 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습용 A4 용지를 하나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써있는 A4 용지 하나, 그리고 내가 일단은 답안지에 작성하기 전에 연습하는 A4 용지 하나, 그리고 답안지 10장 이렇게 주는데 그 가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쭉 써보는 겁니다. 쭉 쓰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을 하시면 그나마라도 떠올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서브노트를 이 답안지에다가 평상시에 적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 약관 숙지와 암기는 기본입니다.
뭐 제3보험도 그렇고요. 근제 책임도 그렇고 저희 자동차 보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제가 이제 자보 이론 강의하는 강사니까 좀 더 별표까지 쳐주고 더 우리 자보 이론은 이 약관이 기본입니다. 약관. 그래 저희 교재 저희 교재 보시면 약관이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다른 강사님들 보시면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약관 부분을 부록으로 이제 맨 뒤쪽으로 빼두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왜 약관을 좀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냐? 맨 앞으로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수학이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만 시커매져요? 이 집합 부분만 시커매지죠. 그래 다들 이 교집합이라 이 집합에 대한 이런 개념은 확실히 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 부분이 맨 첫 시작이라서 그렇죠. 첫 시작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약관을 앞으로 빼놓은 게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약관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갑자기 무슨 약속이 생기거나 술 약속이 술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부른다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갈 때 있잖아요. 그래도 뭐는 보고 나가자? 보험 약관은 보고 나가자 이거는 뭐예요. 보험 약관은 보고 나가자. 진짜 너덜너덜 해야 됩니다. 보험 약관은. 이 암기는 기본이고요. 그래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 숙지와 암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 보험 약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설명을. 숙지나 암기하기 쉽게끔 이해시켜드리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약관 숙지와 암기는 기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은 배제하다. 왜냐? 논하시오라는 시험이 아니다. 설명하시오 또는 기술하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사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 기본서나 이제 저를 믿고 이제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시다가 중간 정도나 아니면 뭐 한 3분의 2 지점에 가면 주위 분들이 이제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 이 교재 봤어? 갑자기 교재가 바뀌게 돼요. 이 중간 조금만 더 가면 이 교재에 대해서 통달할 수가 있는데 교재를 중간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재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이 교재 보시면 많이 다른 건 없어요. 우리 강사님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드리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강사인 저를 믿고 그리고 우리 합격의 법학원 우리 신체손해사정 2차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을 믿고 끝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감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률 및 커트라인입니다. 우리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10년 동안 그 자료를 본 건데요. 2014년도가 37회였네요. 37회. 그때는 응시자가 1816명에 합격이 591명입니다. 엄청 많이 뽑았죠. 엄청 많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32.5%. 그때 당시 보니까 최고 득점이 74.45점이고 커트라인이 42.33이었어요. 이 커트라인이 60점이 안 되네요.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상대평가라 그런 거예요. 상대평가라서.
자, 38에 보시면 합격률이 23.9%입니다. 이때도 500명, 501명 많이 뽑은 거죠. 자, 2016년도에는 470명, 그래서 21.6%. 보시면 합격률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 손해사정사 배출을 조정하는 거죠. 조율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는 20.1%, 2018년도 18.3%, 14.3%, 14.6%, 16.2%, 15.8%, 15.6%, 15.2%.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정도에 보면 평균적으로 몇 명을 뽑냐? 340명 정도가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커트라인이 보시면 2014년도에 42.33, 44, 50, 44, 50, 50, 51, 53, 55, 58.17. 이번에는 56.25였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보라 이거예요.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자 이거죠. 이거는 합격률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응시율은 한 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도 중간중간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최종 응시율은 뭐 이렇게 뽑아보진 않았지만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보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점점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100%에서 70%까지 갔다가 70%에서 60%까지 갔다가 이 60% 안에서 합격률이 얼마예요? 15.2%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끝까지 하면 저와 같이 끝까지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2차 시험 합격률 커트라인 봤고요. 그러면 각 회차별 자동차 보험 이론 실무 시험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2016년도는 39회였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사례 기반 적용 문제가 나왔어요. 사례 문제 나온 거죠. 사례 문제. 실제 사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보험회사의 담벼블 보상 책임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과 보험 약관의 이해에 대한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규 세부 규정을 설명하는 문제였어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줄여서 이제 제가 약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자배법이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해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특정 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특정 상해, 척추 손상에 대한 규정의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관 해석 및 판례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중에 가정간호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고 판례에서의 개호비 인정 실태와 이 가정간호비와 개호비를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약관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특별약관의 보상 범위와 다른 자동차는 무엇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였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노동능력 상실 평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냐 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소득과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 2016년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40회 자보이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 약관의 해석 그리고 손해평가 및 보상 책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보별 보상 책임과 보험금 계산을 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법령 및 약관 변경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부상 및 후유장애 관련 보험금 산출과 관련된 지급 기준을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세 번째로 운전자의 법률적 및 약관상 지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법적 책임과 보험 약관에 따른 지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험 사기 방지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41회입니다. 41회는 이 실무적 사례 분석을 이것도 사례 문제였어요. 사례 문제. 어떤 사례 문제였나? 자동차 임대업 뭐예요? 렌트카. 자동차 임대업에서 발생한 특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보험 담보별 보상 책임을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해당 사례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례에 있어서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 담보별 보상 책임만 묻는 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 지급보험금만 계산하는 거를 물어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계산하시오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계산하시오라고 문제가 끝났더니 자, A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얼마, B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지급보험금이 나왔는지를 위에서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A 보험회사의 지급 금액은 이게 나온 거고 B 보험회사의 지급 금액은 이 부분이 나온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또 내주는 거죠. 결론상으로 뭐 공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내용으로 또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약관의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뭐냐? 손해배상 청구권, 손익상계,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왕증 공제 등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는 순서를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됐죠. 예전에는 뭐 뒤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 자, 과실과 손익상계를 나중에 이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과실을 먼저 적용을 하고 손익상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손익상계를 한 다음에 과실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먼저다? 손익상계가 먼저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뭐 알 수도 없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었고요. 특정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의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과 보험금 청구권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물어봤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019년입니다. 이제 42회. 자, 42회에서는 첫 번째 또 사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사례 문제. 사례 기반의 법적 책임 및 보험 약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평가한 거고요. 각 당사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각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실 상계 및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봤었고요. 피해자 직접 청구권과 대인배상 원투 담보에 검토를 하시오라는 이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과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두 번째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수정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사처벌 특례에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 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걸 보는 거니까요. 예. 저런 것들 어떻게 공부하지? 다 공부합니다. 예.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겁내실 필요 없어요. 예. 저 이런 거 다 준비합니다. 자, 2020년 43회. 자, 첫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법의 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약관상 유의할 점이 있는지, 있다라면 그 유의사항은 무엇인지라는 걸 물어봤었고요. 세 번째는 유상운송 면책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양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섯 번째로 현실 소득액 산정과 취업 가능 월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급보험금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2021년도 44회입니다. 사례 문제를 통한 또 계속 사례 문제는 계속 나와요. 사례 문제를 통한 사고 부담금과 보험금 계산 문제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세 번째는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의 위자료 개념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위자료의 정의, 법적 근거, 손해배상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고요. 이 문제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거를 정부 보장 사업으로 답안 작성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부 보장 사업이랑 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2022년 45회 시험은 어땠냐 보면 이때도 사례 문제지만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부담금, 음주부담금이죠. 사고부담금 제도와 개정 약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때 2021년 12월 27일 날 개정된 약관이 있었어요. 음주부담금에 대해서. 뭐 무면허부담금 똑같고 그러니까 사고부담금이죠. 사고부담금. 이 뭔가 약관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정되면 항상 나옵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지금 자동차 보험 이론에 있어서 개정되거나 제도가 바뀐 거는 아직은 없어요. 세 번째, 상속권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그 안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군 입대 예정자의 상실 수익액 산정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또한 2022년 1월 1일 날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약관과 후 약관을 비교 설명하는 거였어요. 문제로, 산식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낙 피보험자에 대한 약관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안에서 가정간호비 사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법한 계약의 해지와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2023년 46회입니다. 첫 번째로 사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사례 문제. 어떤 사례가 나왔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있어서 손해사정사가 차관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으며 보상 처리 시 유의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두 번째, 과실상계의 법리와 운용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세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 즉 타인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무보험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또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정비업체 직원 사고의 보상 책임에 대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경상환자 대인 투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때 제도가 변경되면서 약관도 개정이 됐죠. 이때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했어요. 이 시험을 보기 직전에, 뭐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험, 우리 2차 시험 전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제도화가 되고 개정이 됐는데, 과연 이 문제가 바로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애매모호했는데,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를 했죠. 뭐 그래 반반이어서 한 50%는 저 같은 분 사람 이제 강사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나머지 50%는 아니다. 이 문제가 출제되기까지는 너무 임박했으니까 이미 시험 문제는 나왔겠지 않겠냐. 이 문제는 2024년도에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2024년 이제 올해입니다. 47회 어땠냐? 또 사례,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는 항상 나와요.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보상 책임의 분석 및 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을 물었고요. 유족별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출퇴근 중 사고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산재 보상 요건에 대해서 물어본 거, 산재 보상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PM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치료관계비 지급기준 및 손해사정시 유의사항을 물어봤고요. 다섯 번째, 보행자 과실 비율 수정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섯 번째로 상해 구분 및 책임보험금 한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냈냐? 뇌진탕과 척추 손상을 예시로 들면서 이 내용을 물어봤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쭉 알아본 우리 각 회차별 시험에 대한 경향을 분석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2025년 48회는 어떠할까라는 걸 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사례 기반 문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당연히 사례 문제는 나올 거고요. 더 다양한 사고 유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 그 안에서 법적 책임 및 약관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보험 약관 해석, 지급보험금 계산을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계산 문제와 법적 개념의 균형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어떤 내용으로? 지급보험금 산출, 그리고 과실상계 적용, 상속관계에 따른 분배 등의 계산 능력과 이거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는지 법적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신 약관과 개정된 제도 그리고 법규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 내용이 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요약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실무와 법리의 연결. 손해사정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실무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의 상호관계를 묻는 문제. 뭐 여기서는 산재 뭐 이야기를 했지만, 산재는 나중에 왜 그러냐면 동료재해 면책 조항이라든지 피용자 재해 면책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산재를 그냥 배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산재를 우리가 뭐 끝까지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재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공제된다라는 건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과실과 손익상계가 있다라고 하면 뭘 먼저 적용을 할 것이냐. 이 공제함에 있어서 뭐부터 한다? 손익상계를 한 다음에 과실 적용을 한다라는 건,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면부책 문제 나올 겁니다. 면부책 문제 나올 거고, 이 면부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항상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한 면부책 분쟁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부책 분쟁 사례에 있어서도 뜬금없이 맨 뒤에 있는 부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에 맞춰서, 강의 내용에 맞춘 이 분쟁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그거를 같이 강의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저희 이제 OT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가지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올게요.